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주로 사회복지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좀 장애를 약간 축제 분위기와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다 또 과학기술이라는 굉장히 큰 컨텐츠를 얻고 있어서 인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 이 엄청난 이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을 하신 게 또 반갑고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제가 잘 지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주제를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장애의 기원이라고 해서 장애는 어디서 왔니?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게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고유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장애라고 하는 것을 인간과 분리를 시켜서 뭔가 다른 대상인 것 같고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미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장애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장애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명명이 되죠. 누구는 장애인이다, 혹은 누구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명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속속의 본질 자체는 나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장애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장애의 기원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로 사회복지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장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팔에 저는 의수를 쓰고 있어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분의 전자의수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듣기도 했고요. 정말 기술이 주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2주 전에 새롭게 의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여러분 앞에 예쁜 손을 신차 뽑은 기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의수 전혀 모르겠죠. 진짜 네. 사실 이런 자리 설 때는 의수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을 때나 그냥 이럴 때는 의수 빼고서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의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한 개의 의수를 쓰다가 제발 좀 이제는 바꾸라는 주변에 여러 소문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보조 기상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셔서 장애인에게 굳이 의수란 뭘까라는 고민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게 나를 드러내는 그 존재 자체인데 거기에 나는 왜 의수를 하고 있을까? 의수를 꼭 해야 하는 걸까? 의수를 안 하고 있을 때 나가 더 자유롭고 나의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수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화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파자마 차림으로 여러분들 설 수 없는 것처럼 네,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앞에 서면서 이제 잠옷을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저에게는 좀 그런 장신구와 같은 의미의 의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전자의수의 경우에는 꼭 필요에 의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팔이 없는 경우라면은 전자의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장애의 기원 그리고 기술과 역사, 사람 이것을 총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그 특이감을 갖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회에서 부여하는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이 장애의 개념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부터일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본 법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은요, 사회복지 역사에서 다루게 될 때 공공구조제도, 즉 국가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할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법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애랑 연결을 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구빈정책, 빈곤정책의 기원 이런 걸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장애 기원하고 무슨 관계냐?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구빈법이 처음에 등장을 했던 그 배경은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가가고 있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나오던 1601년
이때의 산업혁명은 이 기계화가 되는 초창기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던 분들이 지금 아까는 그 거꾸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제주도로 가고 계시는데 네, 이 시대만 하더라도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농경사회가 끝이 나고 산업사회,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자 도시 안에서의 빈곤 문제가 커지게 되고요. 부직자와 실직자의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부직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나고자란 마을에서 그냥 먹고 살고 또 조금씩 자신의 노동력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도시로 이주를 해오면서 꼭 직업을 구해야 하는 부직의 그 운명을 갖게 되고요. 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직을 한다는 개념도 갖게 되죠. 그러자 수많은 도시의 구직자들이 빈민이 되기도 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뭐 하수 정비 시설이라던가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의 위협도 많이 있었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빈민이 많아지자 엘리자베스는 구비법이라고 하는 걸 신축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구비법이 나오기 이전에 거린과 불황자 처벌법이 있었습니다. 거린 및 불황자 처벌법은 뭐냐면 도시에서 이렇게 죽어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열심히 내는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에서 노숙인분들을 대하거나 할 때 1대1로 대하시죠.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1대10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네. 이 목금함을 들고 한 10명이 저에게 오십니다. 지금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거린 및 불황자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먼저 나왔고요. 이렇게 처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정책적으로 이런 영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구빈법, 빈곤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구빈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주자. 이렇게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구빈의 대상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 능력이 없는 자. 여기에서 어빌러티와 디서빌러티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장애의 기원, 그 사회에서 명명한 그 용어라고 하는 거의 탄생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아마 노동 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 능력이 없는 자로 나누었던 노동 능력이 있는 집단은 어빌러티라고 하는 그룹에 넣었다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이때만 하더라도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따로 모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집단으로 명칭을 하면서 디서빌러티라고 하는 용어로 그 집단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등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거리를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는 작업장, 보호작업장과 같은 형태의 작업장에서 일거리를 주었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설을 만들어서 구빈 시설을 만들어서 오늘로 치면은 이제 요양원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구주시설이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에서 살게 합니다. 즉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는 일자리를 주고 일부는 시설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기원이 여기부터인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살고 있는 부분들, 이 시설의 기원이 노동 능력 없는 사람들을 구빈원에 보냈던 것, 또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작업장에 보냈던 모습은 오늘날의 자활사업이라던가 수많은 국가의 일자리 사업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동으로 또 빈곤 아동들을 나눠서요. 이렇게 세 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정책적으로 이제 거리에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던 그러한 법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복지적이었냐 뭐 이런 얘기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 일종의 사회 통제책이었고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디서빌러티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구나 라고 장애를 인식하게 되고요. 장애가 무능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거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용어는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자리를 하게 되냐면 에이블리즘과 디스에이블리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두 개 단어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이거나 장애인을 다르게 처우하거나 뭔가 부당하게 하거나 열등하게 보는 것을 이제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애차별, 장애억압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반면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에이블리즘과 디스에이블리즘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에이블리즘은요, 아까 능력 있는 집단이었죠. 노동 능력 있는 집단. 근데 이 에이블리즘은 장애인 당사 그 정상성에 대한 정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비장애인을 우월하게 취급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비장애인을 우월하게 보는 거. 디세이블리즘은 뭐냐? 반대로 배제되는 사람들, 즉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와 행동, 차별적인 행동이든 태도들. 그래서 장애인들을 정말로 차별하고 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낙인을 갖는 집단에 대해서 열등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좀 더 쉬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부장제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에이블리즘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여성 혐오적 행위라던가 여성 혐오라고 표현을 하면 디세이블리즘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디세이블리즘과 에이블리즘. 둘 다 사실은 보려야 되는 낙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애를 사회적으로 명명하는 게 생기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상인 것,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불안정한 것, 열등한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생기면서 이런 정상성을 우월하게 취급하거나 또는 비정상성에 대해서는 열등하게 취급하거나 하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주시죠. 네, 이런 인식의 변화는요, 사실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적으로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생각적 진화를 사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한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였습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의 이론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적자생존은 이 사회가 진보하는 당연한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는 달리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인간 사회는 복잡하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강력한 사회만 살아남고 약한 사회는 도태되고 인간 개개인도 강력하고 우월한 존재는 남겨야 되고 열등한 존재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두고 장애학자들은 우월과 열등의 이데올로기다라고도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우월한 인자들, 그리고 열등한 인자들, 그 시작 자체는 아까 구비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집단의 구분처럼 쭉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 정복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복을 해도 괜찮은, 없어져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사회 진화를 위해서, 사회가 건강하고 더 멋지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정격자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정치적 선택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왜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나치가 이렇게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 한참 흐른 지금 와서야 평가들을 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죠. 나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고요. 나치가 유대인만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 집단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다 말살했던, 다 같은 유대인 말살할 때에 장애인도 굉장히 많이 말살시켰던 그러한 부분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나 사회진화론의 그러한 입장을 띠고 있었죠. 흑인이나 아시아인을 2등 시민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법들도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민 쿼터제를 적용합니다. 즉 열등한 인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게 싫다라는 이러한 식의 이제 분류들을 해놓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에서 장애인은 결국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영국에서 단종법에 대해서 논의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실제로 12개 주에서 단종법을 실시했습니다. 뭐냐면 열등한 종은 어떻게 하자? 없애자. 그것이 이 사회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1900년대 얘기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죠? 복지국가다. 인권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좀 더 강조되는 나라가 아닐까라고도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요.
1920년대, 30년대까지 이 나라들도 단종법을 실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정신분열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도태되도록 놔두거나 혹은 이분들의 이제 불임 시술을 강제로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하는 거예요. 강제 불임 시술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역사적 과오를 많이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이런 가슴 아픈 역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역사가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사회적 정의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정의.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장애인은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태고부터 장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어서 쭉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공장화와 대량 생산이었죠. 그때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장애 있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 그러면서 이제 리듬식 및 없어져도 되는 존재, 이런 사회진화론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굉장히 열등 인자로 취급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때부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대죠. 그 전의 시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다면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터넷, 재생에너지 또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지고요. 3D 프린터니 소유의 종말이 공감사회, 장애인복지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서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영역도 탄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없어져야 될 존재로 받거나 아니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이 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보호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별도의 작업장에서 일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게 그냥 너무나 당연시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최저임금법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적용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2조를 살펴보면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법적 정책,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과연 비장애인과 대등한 가격으로 측정되고 있는가? 노동 생산성에 근거해서 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는 사실 비장애인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장애인에게서도 분명히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격차에 대해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면서 왜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다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전제하고 이렇게 제도적인 기본 베이스조차도 마련을 해놓지 않은 걸까라는 비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그나마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장애인을 잘 돌봐주자,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하고 예전에 했던 그런 단종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장애인들에게 함부로 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 과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과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대가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연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드디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도대체 뭐가 상징적 언어인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미래 자동차 디바이스,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철학적인 영역으로 연결을 해보면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융복합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이제는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제3의 인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엘리자베스 구비법으로 따지면 모든 인간 사이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었고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는 열등하다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제3의 인류 로봇 군단이 이제 등장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로봇이 누구와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은 어디쯤 오게 될까? 우리는 과연 인간에 속할까? 로봇에 속할까? 그리고 이 로봇이라고 하는 집단은 과거 엘리자베스 시대에 열등하게 봤던 것처럼 장애인을 열등하게 본 것처럼 혹시 로봇을 노예로 대할 것인가? 천재로 대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우리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시기에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불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은요, 시간이 몇 분 남았죠? 2010분이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사진을 열심히 밤에 찾았습니다. 사진을 찾아봤더니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있는 좀 유사한 모습이 뭘까 하다가 터미네이터 2 사진이 제 왼팔 외수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더 움직이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인간과 함께하고 있어서 좀 끌려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이제 없어졌죠. 이 팔을 움직이는 게 이 사람이면 분명히 이 사람의 일부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꼭 기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 팔은 과연 내 팔일까? 이 질문들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팔을 던져놓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장애인 친구가 쓴 시를 본 적이 있는데 시의 시작이 내 팔은 장롱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팔은 매일 아침 장롱에서 나온다. 누군가는 이걸 되게 시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팩트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장애인에게 있어서만 이런 경험들 인간과 인간인 듯 아닌 듯한 나의 팔의 이 공존이 저는 끊임없이 공존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AI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사실 지하철에서 좀 할아버지들이 가끔 제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아마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팔은 왜 이렇게 생겼어? 라면서 덥석 잡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만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근데 이럴 때 저는 이제 성희롱으로 고발을 할지. 네,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왼손에 의식을 잡았는데 이거에 내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은 이제 성희롱인데 이거를 고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봤더니 보장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차별로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보장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일까? 막 이런 좀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아버지 놀라시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예전에는 놀라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시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떠시냐고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네, 제 대응력은 좀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과 분명히 인간의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장애에 연동되는 이 모습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는 터미네이터처럼 움직이는 팔을 했었습니다. 이 전자의술을 한 20년 전에 했었습니다. 수입품 굉장히 비싼 자동차 한 대 값을 막 지불하고 그 이상 지불하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팀이 너무 세서 악수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그 주의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컵을 잡으면 컵이 깨질 수 있으니 그래서 굉장히 제 주변 분들은 악수를 매우 하고 싶어 했지만 놀래면 제가 또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래면 더 세게 주니까 더 깨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밤길에 꼭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게 장애인들의 어떤 보조공간 기기와의 만남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죠. 넘겨주세요. 자, 다시 진화론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과 기계 사이에 끼어있는 어찌 보면 우리는 제3의 인류는 아니었는데 인간이다, 이 사람 없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쯤 오게 되면 노동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인간인가, 얼마나 협업이 가능한 인간인가, 얼마나 소통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제는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는 집에 누워서 눈을 깜빡이며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막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나눴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론도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이 진짜 적자 생존만을 강조했던 진화론이었냐?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어한 인자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부분. 근데 다윈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찰스 다윈이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 사촌 동생들에게 보냈던 편지, 뭐 이런 자신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글들이 요즘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인간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실 취약한 거죠. 자, 고릴라 같은 인간이라는 말이 이쪽에 이제 써져 있는데요. 자,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힘이 센 고릴라가 있고 힘이 약한 이제 원숭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강한 고릴라만 살아남아야 되죠. 이거 인간 사회다가도 그대로 이제 접목을 시켜볼 때 분명히 우월한 인자만 살아남고 열등한 인자가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사라져야만 할 것 같은 많이 취약한 인간이 고릴라랑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고릴라가 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인간이 사실은 더 많이 역사가 흘러가고 본 이후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이제 있어진 거죠. 그것이 도대체 운동력이 뭐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다윈도 사실 고민하면서 썼던 글들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인간은 자신이 취약한 걸 알고 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릴라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제 다윈의 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강한 적들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지킬 정도로 강하지는 사실 않았지만 사회성을 가진 독립을 원했다. 이것은 인간이 그들 스스로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동료와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자질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라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협업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능력, 네트워킹하는 능력을 통해서 취약해서 사라져야만 할 것 같지만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또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의 인류학에서는 인간은 사실상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취약함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사실은 다윈이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동안 한 파트만 이제 강조가 되면서 적자 생존이나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다라고 요즘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자들이 이런 거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 사진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이제 10분 넘어가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밀로의 비너스와 앨리스 베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화가십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화가시고 아름다움의 상징인 비너스. 비너스 상을 보고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느끼나요? 여러분도 비너스 상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비너스 상은 아름다워. 비너스 상은 아름다우라고 우리가 AI처럼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면서 아까 브로콜리에 대한 인식을 막 해내는 것처럼 그냥 비너스 상을 보면 한팔 없는 장애인이 두팔 없는 장애인 이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죠. 뭐냐면 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입력시키고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식과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동 생산성에 근거해서 더 이상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도 이제 아니고 장애인은 사실상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존해본 경험이 있는 매우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우리는 한 평생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독립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사실 의존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럼 이제는 장애 연결이 좀 오래 나갈 건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장애를 자랑스러워 해보거나 장애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장애 역사를 창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던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좀 왔으면 이제는 장애 역사를 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든 어떤 의식적 개조, 비너스를 보고 아름답다고 인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애를 좀 다르게 인식해보고 장애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문화박물관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커피박물관도 있고 옹기박물관도 있던데 네, 장애인의 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없을까?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이나 장애를 역사로 바라보거나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건 장애인 복지 정도 해온 수준이에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서귀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문화 영역을 하시니 이게 반갑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장애인 인권운동 1세대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기도 한데요. 1세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생활을 위한 투쟁을 했고 이제 여러분의 세대의 장애인권 운동은 장애 문화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이 방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네.